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면서 그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지 6개월 만인데요. 특히 확진자 수가 많은 그 미국이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토요일 하루에만 4만 5천 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브라질 역시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매일 1,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여기가 얼굴을 가리는 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 때문인데요. 범죄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나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스크 착용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그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착용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도 4분의 1만이 그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했고요.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제 법을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텍사스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명령이 위헌이다라면서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결국 문화 차이라는 건데 네. 또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 국내 얘기해보면 코로나19가 수도권 교회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네, 어제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신도 2명과 신도의 가족 1명, 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도들이 증상 발현을 전후해서 모두 4차례 걸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교회의 신도 수가 무려 9천 명이고요.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 참석한 신도도 7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안양 주 영광교회의 경우에 현재까지 확진자가 18명이고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27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방울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방역당국이 정규 예배는 물론이고 이제 교회 소모임에서도 방역 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방역 지침을 교회에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지켜진 모양이네요. 네, 노래 부르고 밥 먹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안타깝네요.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지금 협상 결렬의 원인을 통합당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최대한 양보했고 가합의까지 이뤘지만 통합당이 결국 이를 거부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가합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 11석 그리고 통합당 7석으로 하고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가합의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된 게 통합당이 협상권이랑 이제 결정권을 달리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조영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안에 가합의안이죠? 네. 인정을 했는데 당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최종 결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지만 결정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민주당의 들러리 내지는 또한 발목 잡기
이런 시비만 일으킨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탄현 원내대표가 그 언급했던 가압의안에 대해서도 원 구성은 국회 개원 때 결정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 선거 승리 여부에 따라서 이 원 구성을 맡기는 게 국회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가족의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오늘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면서 가족회의 결과 가족이 가진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이 지금 임금 체불이 25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이게 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정도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예. 네, 일단 그리고 또 창업주인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이거의 진화를 좀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모두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스타홀딩스인데 네. 그 이스타홀딩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상직 의원이 자녀들에게 주식 100%를 다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되면 이 자녀들만 가족들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뭐 직원들은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뭐 이런 비난에 직면해서 이번에 그러면 가족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반납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조금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수합 계속 지금 주주총회 같은 게 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계속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막 나오니까 이제 오늘 입장을 발표한 거여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철 씨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25일에 신청을 했고 그게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예. 네, 이게 왜 신청을 한 거냐면 채널A 기자 측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거를 요청을 예. 했고 이게 결정이 되니까 예. 이게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예.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 예. 법무부의 감찰, 전문수사 자문단, 예. 수사심의위원회 포함해 총 4곳에서 이제 판단을 예.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고 네. 거기서 이번에 불기소 결정이 또 났고 네. 그러한데 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근데 수사자문단은 피의자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검찰이 이동재 기자가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받아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철 씨가 수사심의위원회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네. 이거 안 받아주면 그쵸. 노골적으로 이동재 기자 편을 든 거다라고 네. 비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수사자문단도 받아주고 수사심의위원도 받아주자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이른바 햄버거병까지 유발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당 유치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CCTV 12개와 관련한 급식 자료 30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CCTV를 통해서 식중독 사고 이후에 유치원 측이 고의로 이제 보존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폐기한 게 아닌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존식이라는 거는 식중독 등에 대비해서 집단 급식 시설에서는 이제 급식을 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재료를 남겨서 6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보존식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식중독이 발생한 후에 유치원에서 원생이랑 가족 포함해서 총 114명의 유증상자고요. 이른바 햄버거병 이 의심되는 유치원생도 16명에 달하고 이 중에 4명은 지금 신장 투석까지 하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날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폐기 처분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돌아서 네.
압수수색의 과연 효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 뜻과 함께 우리나라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일본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서도 일본은 반대하면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자 일본이 발목 잡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 게이센 야고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이 미국의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정부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로 봐야 되고요. 예. 어제 그 일본 NHK 방송에서 모태기 외상도 방송 출연해서 현재 G7 틀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국제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것은 즉 한국을 포함해서 G10이라든지 11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를 한 거겠죠. 예. 이것은 한국이 지금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아주 그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호주, 인도 몇 개국이 더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도 다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까?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7에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이 틀이 그대로 일본의 가장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야기했지만 G10을 통해서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 대 더 들어갔죠. 호주? 예, 호주죠. 예,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일본 입장은 이 한국의 초청을 주최국이 하는 일회용 손님으로 그냥 규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의 한국은 이러면 상주하는 멤버가 되는 형태로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이 틀이 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이 맨 처음에 이걸 반대하는 논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캐나다와 영국이 반대하고 있는, 즉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본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 러시아보다는 이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반대 논리를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예.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일본 입장은 한국 같은 경우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들먹이면서 실질적으로 한국도 국제법상 이 G7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형태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보적인 존재로 국제적 위상을 떨쳤는데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존재감이 하락한다. 이런 걸 우려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제 첫째는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한국이 일본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한국의 위상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향상된 것에 대해서 물론 긴장을 하고 경계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또한 미묘한 좀 정치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지금 아베 정권 시대가 되어서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들이 거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적 실패에 동시에 한국과의 경쟁 속에서 일본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국내적인 정책 실패만이 아니고 결국 아베 정권에 들어서 자민당 집권 시기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G7에서 10으로 한 개국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전체에서 국내적으로 일본 사회의 이 위상이나 발언이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익 성향이죠.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에선 중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려는 건 문 대통령에게 어느 진영에 붙을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압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산케이신문이나 보수신문, 요미우리까지도 이렇게 바로 보도를 했는데 예.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말했고요. 예. 즉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사회도 이례적으로 단지 초청하는 것에 불과하는데 한국은 이것을 오히려 더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은 미국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히려 한국은 양쪽의 선택을 강요받을 거고 결국 중국의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오히려 의미를 폄하한 기사인데 예.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라든지 호주 또는 브라질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의 확대 전략이지만 이게 한국만이 꼭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한국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별로 정치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산케이신문이나 보수신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오히려 더 매운맛을 볼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정치적 영향을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는 G10이나 G11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개최국이니까 한국은 그냥 옵저버 자격으로 한번 초청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네요. 그 언론 보도는. 예, 그렇죠. 실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홋카이도에서 G8 회의를 했을 때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초청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형태로 주최국이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만 그냥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또 이제 일본이 실제 국제 질서의 지금 변화 속에서 미국 내의 상황이 바뀌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새로운 대선 전략을 세우면서 단지 일회용 한국 초청이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중국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런 현실적인 국제정치 논의도 인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예.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출마하는 것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낙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실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부분 한국과의 경제관을 많이 지금까지 의식이 왔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갔을 때도 일본은 구체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유명희 이번 통상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거는 또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일본과의 좀 악연도 있죠. 예. 어업협정과 관련된 여러 논의에서 일본이 패소한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이 WTO 사무총장을 한국이 직접 만약에 선출이 되게 되면 현재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 경제적인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것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자신들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일본이 패소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향후 국제 정치의 새로운 이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해 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현재 TPP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 질서의 중심 국가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국제 전략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G7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끊없이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발목 잡기 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을 했을 때 국제 기구에 많은 돈을 들이대면서 유네스코 유산이라든지 그리고 WTO 국제연합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근데 이제 실제 최근에는 한국이 여러 위상이 높아졌고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 기구에 일본의 사무총장이 있었지만 이후에 일본이 현재 국제기구의 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일본의 위상을 제3세계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에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한국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은 이 한국을 더 저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베 총리가 교체가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입장이 조금 달라질까요? 아니면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일까요? 여하튼 지금 아베 정권은 이 한국을 국내외적으로 혐한 정책을 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고립시킨 전략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일본의 이제 전체적인 국외에서의 일본의 입장은 한국과 협력 노선보다는 한국을 배제하는 노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시기에 이 한일 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지만 이제 포스트 아베 논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 키시다 전 외상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인데 이 둘은 지금 현재 이 일본 국내 정치에서는 아베 수상을 대체할 수 있지만 즉 키시다 전 외상 같은 경우는 아베 수상과 정책이 같기 때문에 실제 인기가 4%밖에 없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대신 반 아베 노선을 표방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가 30% 이상으로 지지율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는 앞으로 누가 되든지 포스트 아베는 아베 정책을 따르면 인기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한일 관계라든지 북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탈 아베를 해야만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되더라도 실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일본 사회는 지금 느끼고 있고요. 특히 현재 이 경제 관계자들은 오는 7월이 되면은 이 한일 무역 분쟁 1년째가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많은 피해를 보아서 오히려 이번 경제인들은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훨씬 강력하게 잘한다. 요구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도 보이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